에레스를 발견한 과학자가 태양계에 지구보다 더 큰 9번째 행성이 있다고 주장한 소식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한때 태양계 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 너머에 새로운 9번째 행성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지난 2006년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던 명왕성의 행성주의를 박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어서 명왕성을 대체할 9번째 행성이 있다는 그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문가들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는 브라운 박사와 동료 교수 바티기는 이날 천문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여러 정황 증거를 볼 때 명왕성 바깥에 거대 행성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한 6개의 작은 천체가 같은 각도로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고 있다면서 이런 확률은 14,0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행성이 그리는 궤도는 거대 행성이 뿜어내는 중력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브라운과 바티기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추정되는 천체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크기가 최소한 지구만 하거나 최대 10배 이상 더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인 해왕성보다 작은 미니 해왕성으로 중심엔 바위 재질의 안반이 자리하고 두꺼운 대기층과 옅은 가스층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왕성이 태양으로부터 약 74억 킬로미터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미지의 9번째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울 때 32억 킬로미터, 가장 멀 때엔 1600억 킬로미터가량 떨어졌을 것으로, 그리고 공전 주기는 10,000년에서 20,000년으로 과학자들은 추산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코트다지리 천문대의 행성과학자인 모르비델리는 두 과학자가 제시한 자료는 9번째 행성이 있다는 것을 더욱 뒷받침해준다면서 이들이 망원경으로 관찰한 6개의 소천체가 같은 각도로 타원형을 그리는 것이 그 증거인데 이것의 움직임을 설명할 다른 대체 주장은 없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20년 전부터 명왕성 너머에 또 다른 행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9번째 행성인 X행성을 찾는 연구를 벌여왔습니다. 1930년에 발견된 명왕성은 크기가 달보다도 작은 데다가 원형으로 태양 주변을 도는 다른 행성과는 달리 타원형으로 공전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행성의 지위에 그만 금이 가버렸습니다. 또한 자체 중력으로 주변 위성을 지배하는 다른 행성과는 달리 명왕성은 주변 위성 카론과 서로 주변을 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번째 새 행성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한 브라운 박사는 2000년대 초반 명왕성 궤도 바깥에서 명왕성보다 약 30%나 더 큰 에리스라는 천체를 발견하였고 명왕성을 행성으로 부른다면 주변 천체도 모두 행성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명왕성 대출에 불을 지핀 장본인이었습니다. 결국 국제천문연맹은 2006년 명왕성을 행성의 지위로부터 매몰차게 퇴출시켜 외소 행성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에 대해 태양계를 돌며 둥근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량이 커야 하고 공전궤도상에 이웃한 천체가 없어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용암의 바다가 출렁이고 돌로 된 비가 내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행성을 발견한 소식입니다. 100km 깊이의 용암으로 된 바다가 출렁이고 시속 5000km의 초음속 강풍이 부는 데다 돌로 된 비까지 내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행성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캐나다 맥길대학교 지구행성과학과 니콜리스 코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약 198광년 떨어진 물병자리의 한 별을 돌고 있는 지구 크기의 암석형 행성 K2-141b가 이러한 조건을 가진 행성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맥길대학과 과학매체 등에 따르면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K2-141b가 가진 극한 기후 조건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내년 말에 발사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K2-141b가 항성빛을 받는 패턴을 분석해 약 3분의 2가 영구적으로 빛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는 밤 지역 온도는 섭씨 영하 200도까지 떨어지지만
항상 별빛을 받는 낮 지역은 섭씨 3000도에 달합니다. 이는 암석을 녹이다 못해 기체로 증발시켜 일부 지역에 대기까지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성의 표면과 바다 그리고 대기가 모두 암석 성분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코완 교수는 우리 연구 결과로는 대기가 용암바다의 해변에서 약간 넘어선 곳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차세대 우주망원경으로 포착하기가 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수증기가 대기로 올라가 응결되어 비로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K2-141b 행성에서도 극한 온도로 만들어진 암석의 증기가 나트륨과 일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규소로 된 대기를 만들고 돌로 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수증기가 빗물이 되어 내리고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다시 수증기가 되는 물순환 과정이 반복되지만 K2-141b에서는 광물 증기가 초음속 강풍에 실려 온도가 낮은 밤 지역으로 쓸려가 돌로 응결된 뒤 용암의 바다에 떨어지고 조류를 타고 낮 지역으로 흘러들어 증발하는 순환 과정을 겪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불안정하고 속도가 느려 광물 성분이 장기간에 걸쳐 바뀌고 궁극적으로는 행성 표면과 대기까지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코완 교수는 지구를 포함해 모든 암석형 행성은 용암의 세계에서 시작해 급속히 냉각되면서 딱딱하게 굳게 된다면서 용암 행성은 행성 진화에서 이런 단계를 엿볼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K2-141b의 밤과 낮 지역 온도를 일별한 스피처 우주망원경 자료만 갖고 있지만 내년 10월에 JWST가 발사되면 행성의 대기가 예측된 대로 움직이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약 19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는 우리은하의 끝을 확인한 소식입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은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만 광년 가깝게 펼쳐져 있으며 중앙에 밝게 보이는 나선 원반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뉴스에 따르면 영국 더럼대학교 천체물리학자 알리스 디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은하의 끝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정식 출간 전 논문을 수록하는 온라인 저널인 아카이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하에서 가장 밝은 부분인 빈대떡 모양의 원반에는 별들이 모여 있으며 이 원반의 너비가 약 12만 광년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원반 너머로 다시 가스 원반이 있고 두 원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구상 형태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은하의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슨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우리은하의 인근 은하를 실제 관측해 우리은하의 끝을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우리은하와 같은 대형은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두 개의 대형은하가 가까이 붙어 서로 당기는 작용을 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은하의 암흑물질 구상이 끝나는 곳에서 인근 작은 은하들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망원경 관측 자료에서도 우리은하 인근의 소형 은하 속도가 비슷하게 감소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은하 중심에서 약 95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이곳이 우리은하의 끝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은하 중심에서 태양이 있는 곳보다 35배나 더 밖으로 나간 곳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논문에서 우리은하 지름이 약 190만 광년에 달하며 편차는 약 플러스 마이너스 40만 광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텍사스 대학 천문학과의 마이크 보일런 콜친 부교수는 사이언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앞으로 우리은하의 끝을 찾는 연구에서는 인근의 작은 은하를 찾아내는 것과 함께 경계 지역에 있는 별을 관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별이 매우 희미하겠지만 미래 관측 기술은 이를 찾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은하 주변에 약 60여 개의 위성은하가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은하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하의 크기나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은하가 주변을 돌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가 외계 지적 생명체에 의해 이미 발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보이저 1호가 30년 전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어 전송한 지구의 모습은 창백한 푸른 점, Pale Blue Dot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더 먼 거리에 있는 다른 별의 행성을 4천여 개나 찾아내고 일부는 대기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찾아낸 외계 행성이라면 그쪽에서도 행성을 탐색하는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이미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 지구의 생명체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항성 목록을 제시하는 독특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칼 세이건 연구소 소장을 맡은 칼테네거 부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에 지구 같은 행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300강년 이내에 태양과 비슷한 주계열성 1004개를 찾아낸 결과를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보 MNRAS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발표했습니다. 이 행성계에서는 지구가 태양 앞을 지나는 천체면 통과 때 빛이 줄어드는 것을 관측해 대기에서 생명체 화학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논문 제목을 어떤 별이 지구를 천체면 통과 외계 행성으로 관측할 수 있나로 달았습니다. 천체면 통과 관측은 너무 멀리 있어 직접 관측이 어려운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주요 방식으로 시선 방향에 있는 항성 앞으로 행성이 지날 때 별빛이 미세하게 줄어드는 것을 통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대기 구성에 관한 단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칼테네거 부교수는 지구를 천체면 통과 행성으로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위치를 찾아냈다고 설명하면서 행성을 탐색하는 외계 관측자가 있다면 창백한 푸른 점의 대기에서 생물권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어떤 별의 행성이 지구를 찾아낼 것인지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궤도면인 황도의 열쇠가 있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구와 태양 앞을 횡단하는 것을 관측하려면 황도와 같은 면에 있어야 하며 이 위치에서 지구에 생기 있는 생물권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외계 행성 탐사 위성 테스의 항성 카탈로그를 이용해 지구 관측이 가능한 항성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리아이 대학 물리학 부교수 페퍼 박사는 외계 행성 중 극히 일부만 우리와 시선 방향과 일치하여 천체면 통과를 관측할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골라낸 태양계 인근의 항성 1000여 개에서는 모두 지구가 태양 앞을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어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칼테네거 부교수는 우리가 생기 넘치는 생물권을 가진 행성을 발견한다면 그곳에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먼저 들여다봐야 할 별지도를 이제 막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깝고 비슷한 외계 행성 프록시마 B가 정밀 관측된 소식입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 프록시마 B를 정밀 관측해 그 존재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에서 시선 속도 Radial Velocity 측정 분광 장비인 에스프레소 ESPRESSO Axial Spectrograph for Rocky Exoplanets and Stable Spectroscopic Observations를 이용한 정밀 관측으로 외계 행성 프록시마 B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으로부터 4.24광년, 약 40조 1104km 떨어진 적색 외성입니다. 2016년 8월 이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 프록시마 B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프록시마 B는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 (Habitable Zone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관측은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에 지구 크기 행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측 결과 프록시마 B의 질량은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 질량의 1.3배보다 조금 작은 1.17배이며 공전 주기는 11.21로 밝혀졌습니다. 이 장치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관측자 시선 방향에서 관측되는 속도인 시선 속도를 정밀 측정합니다. 이 장비로 별의 속도를 관측할 때 주위에 행성 등이 있으면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를 통해 외계 행성을 찾아냅니다. 프록시마 B를 처음 발견한 것 역시 에스프레소와 같은 방식이지만 정밀도가 떨어지는 이전 버전인 초정밀 시선 속도 행성 추적기 HARPS (High Accuracy Radio Velocity Planet Searcher) 였습니다. 에스프레소는 4.2광년 밖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속도를 초속 30cm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밀도는 HARPS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며 연구진은 앞으로 조정 작업을 거쳐 정밀도를 초속 10cm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B에 생명체가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프록시마 B는 외계 생명체 연구의 이상적인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동 중인 적색 외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다량의 X선을 방출하며 프록시마 B에는 지구보다 400배나 많은 X선이 쏟아지고 있어 이곳에서 과연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이번 관측에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에 프록시마 B 외에 다른 외계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도 포착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천문대 연구팀은 지난해 4월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도는 제2 행성 후보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나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포착한 신호가 다른 행성에 의한 것이라면 행성 질량이 지구의 3분의 1보다도 작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이 경우 시선 속도 측정으로 발견한 외계 행성 중 가장 작은 행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먼 곳을 향했던 명왕성 탐사가 Chasing New Horizons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53kg의 자그마한 우주선이 9년 6개월 동안 지구로부터 48억 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명왕성 사진을 전송하기까지에는 수많은 과학자의 고군분투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명왕성 탐사를 계획하며 탐사선 뉴 호라이즌소를 진두지휘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수석 연구자 앨런 스톤과 행성학자 데이빗 그린스프는 역사상 가장 먼 곳을 향한 탐사 계획의 모든 것을 책에 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2018년 1월에 Chasing New Horizons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국내에서는 New Horizons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소가 명왕성에 근접 비행한 2015년 7월 14일 지구로 보낸 명왕성 사진은 전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근접 비행 당일 명왕성을 보려는 나사 웹사이트 접속자 수는 무려 20억을 넘겼습니다. 명왕성은 사실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던 작은 행성이었습니다. 그런 행성을 스타의 반열에 올린 것은 이 계획에 참여한 과학자 2,500여 명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다고 저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책에는 명왕성 근접 비행이라는 과학적 사건뿐 아니라 이런 과학적 사명의 배후에 있던 수많은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사 내 외부와 경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정치적인 싸움과 권력 다툼을 이겨내고 마침내 로켓에 실려 발사하기까지 우여곡절 속에서 탄생한 역사 드라마가 명왕성으로 향한 여정 위에 펼쳐집니다. 저자들은 이 책을 쓴 목적으로 획기적인 우주 탐사 계획의 구상, 승인, 재원 마련, 우주선 제작과 발사, 머나먼 목적지까지의 성공적인 비행에 어떤 노력이 들어갔는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인류 역사가 된 명왕성 탐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주선 제작에 착수할 자금 확보를 위해 탐사 계획서를 작성했다가 실패한 것만 6차례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대기업 등의 방해로 계획이 무산될 위기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특히 뉴 호라이즌소가 발사된 지 7개월이 지난 2006년 8월에는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당하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저자는 국제천문연맹의 이런 결정을 맹비난하게 됩니다. 책에 따르면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AU 회의에서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한 영국인 천문학자 브라이언 마스틴이 이끄는 팀이 새로운 행성 정의에 절차적 이의를 제기했고 그 뒤로 새로운 정의가 연달아 나왔지만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회의 마지막 날, 참석자 대부분이 회장을 떠난 뒤에 남아있던 소수의 회원이 행성정의위원회가 내놓은 정의를 누르고 새로 제안된 정의에 표를 던졌습니다. 저자는 이 정의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일례로 행성은 반드시 우리 태양 주위를 돌아야 한다는 조항을 들었습니다. 우주의 거의 모든 항성에 그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발견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어리석다고 비판합니다. 아울러 태양계 내 행성 숫자를 일부러 작게 묶어두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행성이 너무 많아지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이름을 다 외우느라 힘들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비판합니다. 무엇보다 외행성은 행성이 아니다라고 맡은 팀이 주장한 마지막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뉴 호라이즌스 팀의 한 팀원은 왜소한 사람도 사람이다, 외행성도 행성이다라며 간결하게 정리했고, 프라하 표결에 참여한 천문학자보다 많은 수의 행성학자 수백 명이 IAU 정의는 결함이 많아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서는 언론에 다루어지지 않았고 다수 일반인은 명왕성을 행성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명왕성 탐사를 완수함으로써 수많은 신기록을 세웠지만 그보다 인류가 지닌 최고의 장점 중 일부인 호기심, 추진력, 끈기, 그리고 커다란 목표를 위해 팀을 이뤄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모든 지구인에게 입증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자평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가스가 우리 은하와 이미 충돌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를 둘러싸고 있는 뜨거운 가스인 헤일로가 지금까지 여겨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해 이미 우리 은하와 충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일로란 원래 해무리, 달무리 또는 후광을 의미하는데 천문학에서는 구형으로 넓게 퍼져 있고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은하의 성분을 말합니다. M31로도 알려진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약 250만 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약 40억 년 뒤에는 서로 충돌해 초대형 타원 은하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을 운영하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노트르담 대학 천체물리학 연구교수 레너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를 관측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허블 망원경에 장착된 우주기원 분광 측정기를 이용해 안드로메다 헤일로를 통과하는 퀘이사의 빛을 분석했습니다. 퀘이사는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지만 별처럼 밝게 빛나는 활동성 은하의 핵으로 이곳에서 나온 자외선 빛이 헤일로를 통과할 때 흡수되는 것을 분석해 헤일로의 물질을 파악하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퀘이사는 총 43개로 다른 은하의 헤일로를 분석할 때 활용된 한두 개보다 훨씬 더 자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레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분석을 했지만 당시에는 100만 광년 이내에 있는 6개의 퀘이사만을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우주기원 분광 측정기 분석을 통해 탄소와 실리콘, 산소 등이 전자를 잃고 이온화한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가 예상보다 긴 13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길게는 200만 광년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와의 거리에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 은하의 헤일로와 이미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해석했습니다. 또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 가스가 2개의 주요 층으로 구성된 것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약 50만 광년에 걸쳐 있는 안쪽 가스층은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바깥쪽 가스는 더 뜨겁고 고루 섞여 있다면서 이는 은하 원반 내 초신성 폭발의 성격이 안쪽 가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일대학의 한 연구원은 은하를 둘러싼 헤일로는 앞으로 별을 형성할 연료와 초신성에서 나온 가스를 담고 있는 저장고로 은하 진화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단서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를 마침내 속속들이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헤일로를 연구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은하와 매우 유사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를 통해 우리 은하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노 교수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가까이 있어서 한두 개가 아닌 40여 개의 퀘이사로
헤일로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한 잔해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속 3,700만 킬로미터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약 400년 전 초신성으로 폭발한 별의 잔해가 지금도 시속 3,7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이적인 속도로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지구 음속의 25,000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찬드라 X선 우주 망원경을 운영하는 미국 항공우주국 마셜 우주비행센터와 찬드라 X선 센터에 따르면 알링턴 텍사스 대학 물리학과 연구팀은 찬드라 X선 망원경으로 케플러 초신성의 잔해를 관측해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케플러 초신성은 1604년 10월 9일 지구로부터 약 2만 광년 떨어져 있는 뱀주인 자리에서 처음 관측되었으며 당시 관측에 참여해 연구 결과를 낸 천문학의 거장 요하네스 케플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태양 질량의 10배를 넘지 않는 항성이 백색 외성으로 진화한 뒤 동반성의 가스를 흡수하면서 폭발해 주변으로 물질을 날려보내는 이른바 1A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초신성은 극히 드물게 관측되는데 케플러 초신성이 그중 하나이며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관측될 정도로 밝아 조선왕조실록에도 관측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케플러 초신성의 잔해 중 X선을 방출하는 15개의 작은 무리의 속도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관측한 찬드라 X선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2000년부터 4차례에 걸쳐 포착한 찬드라 이미지상의 위치 변화 등을 계산해 3천상의 실제 속도를 계산해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빠른 무리는 시속 3,700만 킬로미터에 달했으며 15개의 무리의 평균 속도는 시속 1,600만 킬로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신성의 폭풍파는 시속 2,400만 킬로미터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케플러 초신성 잔해의 빠른 속도는 다른 은하의 초신성에서는 폭발 하루 지나 수주 내에만 광학 관측되던 것으로 케플러 초신성의 일부 잔해는 폭발 이후 400여 년간 이를 둘러싼 물질과의 충돌로 속도가 거의 둔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찬드라 스펙트럼 자료상 15개 잔해 무리 중 8개는 지구 반대 방향으로 다른 2개는 지구를 향해 움직였지만 나머지 5개 무리가 움직이는 방향은 분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해 무리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4개는 밝은 X선 수평층에 위치한 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규소 등과 같은 원소의 양이 비슷해 폭발한 백색 외성의 같은 층에서 나온 물질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빠른 속도를 보인 무리 중 하나는 잔해의 오른쪽 기 부위에 위치해 초신성 잔해의 3차원 형태가 균일한 구형이 아니라 럭비공 쪽에 가깝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케플러 초신성의 잔해가 다른 은하에서 관측된 초신성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는 케플러 초신성 잔해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1A형 초신성에서 나온 것이어서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잔해를 둘러싼 주변 환경 자체가 덩어리져 있어 밀도가 낮은 곳으로 터널이 만들어져 속도가 줄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최대 행성인 목성의 과거 행적이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목성의 질량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모두 합한 것의 2.5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가스 행성은 다른 행성계에서는 별 가까이에서 관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진 뒤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태양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목성은 그 존재 자체가 수수께끼가 되어 왔습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에 따르면 천문학과 요한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처음으로 목성의 형성 과정과 이동 경로를 밝혀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금보다 4배나 더 바깥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형성된 뒤 약 70만 년에 걸쳐 서서히 안으로 진입한 결과가 현재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태양 가까이에서 형성된 뒤 바깥으로 옮겨가 현재 위치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전 연구 결과와는 상충되지만 다른 행성계에서 관측된 거대 가스 행성의 움직임과는 일치합니다.
피라니 연구원은 목성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된 뒤 현재의 궤도로 옮겨왔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라면서 목성과 같은 궤도로 태양을 도는 트로이 행성군에서 그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로이 소행성군은 태양과 목성이 정삼각형으로 중력 균형을 이루는 목성 궤도의 앞과 뒤에 나그랑주 점에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궤도 장반경은 5.05AU에서 5.35AU이며 목성과 거의 같은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앞 무리가 뒤보다 소행성이 50%가량 더 많은 비대칭성을 보이는데 이런 불균형이 목성의 과거 행로를 밝히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트로이 소행성군 무리 간 비대칭성을 만든 원인을 찾기 위해 거리와 시간 등 다양한 변수를 집어넣고 컴퓨터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목성이 약 45억 년 전 태양에서 18AU 떨어진 곳에서 얼음 소행성으로 행성 형성을 시작할 때만 트로이 소행성군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성은 행성 형성이 시작되고 약 200만에서 300만 년 안에 태양계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약 70만 년에 걸쳐 태양에서 5.2AU 떨어진 현재의 위치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어린 목성은 태양계에 남아있는 가스의 중력에 이끌려 나선형으로 태양에 점점 더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자체 중력으로 트로이 소행성을 앞그룹에 더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과정은 목성이 거대 가스 행성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주변의 암석을 흡수해 행성의 핵을 만들던 단계라 트로이 소행성에서 발견된 암석들이 목성의 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는 트로이 소행성들이 목성의 핵과 형성에 관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로이 소행성은 미국 항공우주국이 2021년 우주탐사선 루시를 발사해 6개 소행성의 궤도를 돌며 탐사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거대 가스 행성인 토성이나 거대 얼음 행성인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 등도 목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현재의 위치로 옮겨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외소 행성의 주인공이 될 희귀 AI에 관한 소식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외소 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벨트에 있는 세레스이나 이보다 더 작은 외소 행성 후보가 등장해 그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 ESO (European Southern Observatory in the Southern Hemisphere)에 따르면 마르쉐유 천체물리학연구소의 베르나자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ESO 초고대망원경의 이미지 장비인 스피어로 소행성 벨트에 있는 전체에 희귀 AR을 관측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실었습니다. 연구팀은 스피어가 포착한 고선명 이미지를 통해 처음으로 희귀 AI의 크기와 형태, 표면 등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외소행성 분류 기준 4가지 중 이미 3가지를 충족해온 희귀 AI가 곰같이 둥근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마지막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소행성은 태양을 돌고 다른 행성의 위성이 아니어야 하며 행성과 달리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를 밀어내거나 흡수하지 않으며 자체 중력으로 구형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한 질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초거대망원경 스피어로 포착한 이미지를 통해 희귀 AI가 구형 천체라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외소 행성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 AI는 국제천문연맹에서 증거를 검토하고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외소 행성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희귀 AI의 반지름은 430km를 약간 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태양계 가장 바깥에서 제9행성의 지위를 갖고 있다가 국제천문연맹의 결정으로 외소 행성으로 강등된 명왕성은 반지름이 약 2400km에 달합니다. 현재 가장 작은 외소 행성인 세레스의 반지름은 약 950km로 희귀 AI의 2배가 넘습니다. 희귀 AI의 반지름은 약 430km를 약간 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세레스는 소행성 벨트 전체 질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희귀 AI는 베스타, 팔레스 등에 이어 소행성 벨트에서 4번째로 큰 천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희귀 AR 표면에는 베스타에서처럼
큰 충돌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탐색이 이루어진 약 95%에 달하는 표면에서는 두 개의 분명치 않은 충돌구만 확인되었습니다. 이 충돌구는 희귀에이아와 동반 소행성군을 형성한 대형 충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희귀에이아의 모행성이 약 20억 년 전 반지름이 75에서 150km에 달하는 천체와 정면 충돌하면서 산산조각이 난 뒤 남은 물질들이 다시 결합하여 희귀에이아와 약 7천여 개의 동반 소행성을 만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